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그런데 도배장판 새로 해요. 그러면 도배장판 새로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부동산을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의 일이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경비에 넣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배장판도 바꾸고 뭐죠? 그다음에 뭐 싱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교환했어요, 그죠? 교체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싱크 교환하고 도배장판 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베란다 확장 공사 한 것만 가지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실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뭉뚱그려서 공사비 해갖고 넣어주면은 다 빼준다 이 말이죠. 그 과세관청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썼는지. 그죠? 예.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31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런 자본적 지출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메뉴에 보시게 되면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같이 부담금들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죠? 뭐 도표에 적어 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면은 뭐, 그죠?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면 뭐 주방기구 교체하고 뭐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 하면서 뭐 쭉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거기 이제 양도비 볼게요. 양도비. 자, 양도비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증권거래세 나와 있고요. 2번에 공정비용, 인지대, 소개비 나옵니다. 소개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수수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나와 있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세무사 수수료 또는 세무대리비용.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법무사 수수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채권의 매각차 소원 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321페이지. 자, 3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사각 박스에 등기부 기재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등기부 기재가액.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아까 실가 확인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추계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추계 결정하기 전에 뭐가 있으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이 있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대요. 실가가 확인이 안 될 때 바로 추계로 가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이 있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하겠다. 그 금액으로 추정하겠다. 실가로 추정하겠다. 우리가 등기부에다가 금액 넣는 거 몇 년 안 됐죠? 모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등기부에다가 거래 금액을 집어넣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등기부에다가 내가 얼마 거래했으면 거래한 금액을 지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실가를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가로 추정할 수가 있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추계하고요. 그죠? 근데 등기부 기재가액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 밑에 사각 보세요, 사각. 사각의 1번 보시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질가액으로 추정해요.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자, 등기부상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데, 거래된 금액이 있는데, 그죠? 그걸로 실가로 추정해갖고 세금 계산을 해봤는데 300만 원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세금이. 그러면 무조건 추정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이번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질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무조건 실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가로 추정하겠대요. 동그라미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질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 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관청이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등기부에 기재해놓은 금액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거예요. 그죠?
만약 실제 거래된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하고 틀리면 신고하세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가 동그라미 1에 따른 통보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역시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가로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가로 하고 실가 없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실가로 추정하고 그죠?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추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맨 아래 323페이지 맨 아래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를 대충계자예요. 대충계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할 때 그 계자예요. 그 계자. 부동산 학을 전문가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충 공부한다고. 대충. 그래서 학개론은 깊게 파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 대충.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고. 필요경비를 대충 계산해서 공제를 해 주겠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추계 결정했다. 실가가 없어서 추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은 금액을 정해놨죠. 매감 기로하자, 매감 한기로하자. 요 두 개는 정해놨다고. 그죠? 뭘로 계산할지. 그런데 나머지 필요경비 있죠. 나머지 필요경비는 그죠?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공제해주냐 하니까 어떻게 공제해준다고요? 대충 계산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그게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요. 그럼 도대체 대충 얼마 정도 계산해 주느냐? 그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 공제율.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데 부동산만 알면 돼요. 부동산은 공제율이 몇 프로냐면 3%예요. 3%. 미등기는 0.3이고. 자, 그래서 3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나오는데 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부동산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은 몇 프로요? 3%. 미등기는 0.3. 자, 추계 결정을 하게 되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감기, 매감한기로 한다고 그러고 정해놨어요. 그 대신에 나머지 필요경비 있죠? 나머지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준다? 대충 계산해서 빼준다. 그죠? 그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그죠? 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부동산은 3% 곱하는 거예요. 3%. 자, 그래서 제가 요 계산 문제 나왔다 그랬죠. 환산가에. 요 계산 문제 뭐가 나왔냐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주죠.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3억. 그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중에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환산해서 계산했더니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억 5천.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경비 있죠? 나머지 필요경비는 대충 계산한다고. 대충 어떻게 계산했어요?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 1억 원에 몇 프로? 3%. 그래서 1억 5,300이니까 3억에서 빼면 1억 4,7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산가액을 이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30페이지 가봅니다. 330페이지. 이제 필요경비 다 봤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봐야 돼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한 자산을,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특별한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팔면 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자, 특별한 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입주권 이 말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이게 특별한 자산이에요. 특별한 자산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느냐?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 얘기잖아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같은 특별한 자산을 그죠?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팔면 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33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양갈로 이번에 공제 대상에서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3년 이상 보여야 된다. 대상은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같은 특별한 자산이다. 그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330페이지 맨 아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미등기. 자, 그래서 공제 받으려면 등기가 된 상태에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다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외의 자산은 특별한 자산 아니니까 공제 혜택 받을 수 없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하고 적으세요. 330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1, 2번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해갖고 적으시라고. 자, 동그라미 3번.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팔았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요, 414페이지, 413페이지네요. 4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예, 맨 뒤에요, 맨 뒤에. 413페이지. 거기에, 그죠, 현행돼 있고 개정안 돼 있는데, 개정안이라는 게 이제 다 개정이 됐어요,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413페이지 거기에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에 줄쳐져 있는 부분이 104조 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상과 같은 조 제8항의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미등기 자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조 제8항이라는 것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팔았을 때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랑을 볼게요. 파랑. 요 파랑이 한 장 넘겨보시면 나와요. 한 장 넘겨보시면 41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8번 있죠? 그 동그라미 8번이 파랑이에요, 파랑.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요게 416페이지에 파랑에서 1호, 2호, 3호, 4호가 나온다고요. 그 416페이지에 거기에 오른쪽에 1, 2, 3, 4 돼 있죠? 예. 그래서 1, 2 묶으세요. 1, 2. 저번에 적었나요? 1, 2 묶으세요. 1, 2. 1, 2 묶어갖고 플러스 10% 하세요. 3, 4 묶으세요. 3, 4. 3, 4 묶어갖고 플러스 20 하세요. 그 1, 2가 뭐냐? 1이 뭐라고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그 다음에 2는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 2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합쳐서 몇 개다? 두 개를 갖고 있다.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다가 뭐 팔았을 때? 주택 팔았을 때요. 어디 있는 주택 팔았을 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조정지역은 어디냐면 서울 전부 다 들어가고 수도권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은 부산, 강릉시 들어가고 그게 작년 8월 달에 발표한 조정지역이기에. 자,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는데 몇 주택을 갖고 있다 팔았다? 2주택을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플러스 10은 뭐냐 하면은 원래 적용하는 세율에다가 10%를 더한다 그 얘기예요. 10%를 가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 대신에 3번과 4번은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그때는 원래 적용하는 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20%를 더한다 그 얘기예요. 더해서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뒤에 나중에 세율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은 전부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됐지요? 예.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되돌아갑니다.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자, 331페이지, 331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이죠. 공제액. 장기부의 특별공제. 요 공제액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제액.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율. 그래서 그 공제율에 보면은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은 10에서 30%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24에서 80% 되어 있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옆에 고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고가주택을 지우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가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고가주택 외에도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가주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나오는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로 고가주택일 때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있죠. 그거는 1주택을 팔더라도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다가 팔아야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 3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2년 거주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 주택이라도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가주택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가주택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도 생각하셔야 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1주택으로서 2년 거주를 못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거 있죠? 그거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역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줘야 돼요. 2주택이 아니고 1주택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때는 24에서 80%의 또 공제율을 또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복잡죠? 예.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합시다.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이 있다. 예. 일단 공제율만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자, 3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양갈로 6번에 보면 양도소득 금액이 이제 구분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죠. 예, 구분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 옆에 이제 333페이지 보세요. 그거 보시면 과세표 조정 계산해 가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나옵니다. 자, 기본공제 봅시다.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모든 자산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양도소득만 있으면 되니까 보유기간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소득만 있으면 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소득을. 그 소득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게 있고 주식 출자 지분이 있고 그 나머지가 있다고 나머지. 자, 그러면 그것을 333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정리해 놨다고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그죠? 파생상품도 250이고 주식도 250이고 그 외의 것도 전부 다 250이죠. 그런데 국내에도 250이고 국외에도 250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내 자산도 250이고 국외 자산도 250이고 그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됐다고요. 개정. 뭐가 개정이 됐느냐? 그게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비고에 보면 국내 그 다음에 쉼표해 놓고 국외 각각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고칩니다. 뭐라고 고치냐면 이렇게 고치세요. 국내 플러스 국외라고 고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데 그죠? 파생상품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국내외 걸 다 합쳐서 계산하겠다고 이제 올해부터.
자,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자, 어떤 사람이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데 국내에 있는 파생상품도 거래를 했고 국외에 있는 파생상품도 거래를 했대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거는 내가 500만 원 득을 봤는데 국외 거 파생상품을 파는 것은 1000만 원 손해를 봤대. 그런데 문제는 그죠? 이 파생상품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 나는 500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낼 세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외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국외 거는 손해봐서 그럼 세금 낼 필요 없는데 국내 거는 500만 원 득 봤으니까 거기서 250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 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하더라. 그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국내외 다 합쳐서 계산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국내에 500만 원 득 봤지만 국외에 1000만 원 손해봤으면 합치면 500만 원 진짜 손해본 거죠. 그러면 그죠? 양도소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국내에 다 합쳤을 때 자, 이득 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도 이제 국내외 따로따로 안 해주고 합쳐서 얼마를 해주겠다? 250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뭐 파생상품 거래해 본 적 있습니까? 국외 파생상품 거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뭐 득보는 규정 만들면은 누가 득본다 그랬어요? 있는 사람이 득보는 규정을 만든다 했잖아요. 아마 국회의원이 지가 해보니까 돈이 아까웠겠지. 그죠? 예. 그래서 만들었겠지요.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340페이지요. 그거 보시면 이제 세율 나옵니다. 세율. 자, 기본공제 했으니까 이제 세율 합시다. 세율. 자, 세율 다 외우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우면 됩니다. 자, 340페이지 아래쪽에 그 도표 있죠? 도표. 그죠? 그 양갈로리본에 있는 도표 있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별표해 놓고 이제 외우면 돼요. 자, 외우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 6에서 40% 해놓은 거 있죠? 6에서 40% 그거 다 고치세요. 뭐라고? 6에서 42%라고 이렇게 다 고치세요. 구간이 하나 더 생겨났어요. 6에서 42%. 자, 그래서 413페이지 한번 보세요. 413페이지. 저 뒤로 갑니다. 413페이지. 그래서 4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이 1억 5천 초과하고 5억 이하일 때는 38%고 5억 초과할 때 40%였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그게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것에 따르면 1억 5천 초과하고 3억 이하일 때는 이제 38%고 그 다음에 3억 초과 5억 이하일 때는 40%고 5억 초과하면 42%고 그래서 구간이 하나 더 늘고 그 다음에 구간 조정을 좀 했네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좀 더 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에서 40%가 아니고 6에서 42%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41페이지로 오시면 그러면 거기에 매니에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것도 동그라미 1번에 일반 세율이 6에서 40%가 아니고 몇 프로 바꿔야 돼요? 42%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창고에 초과 누진세율도 6에서 42%로 바꿔야 되고 그 밑에 창고에 비사업용 토지의 초과 누진세율도 16에서 50이 아니고 16에서 52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할게요. 그 옆에 이제 340페이지 보세요. 3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미등기일 때는 70%예요. 근데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았다 그러면 50%예요.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하다 팔았다 하면 40%예요.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면 6에서 42예요. 그런데 주택은 혜택을 준다고. 주택 및 조합은 입주권 요건 혜택을 준다고요. 혜택을 줘가지고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고 1년 이상 보유했다 하면 6에서 42%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6에서 42%고 자, 그 대신에요. 341페이지에 거기 비사업용 토지 나와 있죠. 비사업용 토지. 자, 동그라미 1번. 비사업용 토지가 만약 2년 이상 보유를 해가지고 6에서 42%가 적용이 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더해서
10%를 더해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16에서 52%가 되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세대 2주택 있죠?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있죠? 1세대 2주택은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하니까 16에서 요거 42%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이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3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20%를 더하니까 26에서 62%가 되는 거예요. 기본 세율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보시게 되면 투기지역의 할증세율 해가지고 투기지역에 있을 때는 또 10%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342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지정지역 나오잖아요. 지정지역. 갈로에 투기지역 해놨죠. 자, 칠판 보세요. 투기지역이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조정대상지역이 있다고. 투기지역의 범위가 제일 좁아요. 서울에 아무튼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다 포함하고 인천도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뭐 수도권 지역 있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그거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예요? 지방에 부산이 들어가고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조정지역에 들어가면서 투기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투기지역에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10%를 또 더한다고. 자, 그러면 아까 3주택 이상일 때는 원래 몇 프로 돼 있어요? 20% 돼 있어요. 26에서 62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으면? 투기지역에 있으면 그때는 36에서 7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그죠? 부동산 가격을 찾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서울의 여파가 지방까지 내려와 가지고 왜? 지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방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지금. 부산 빼고는 부산만 조정지역에 들어가 있지. 그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지금 투기지역도 없고 조정지역도 없다고. 지방에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오히려 지방이 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이 더 문제다. 그럼 왜 지방이 더 문제냐?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중하게 때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안전자산. 사도 나중에 가격이 안 떨어질 부동산.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 많이 때리면 내가 득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때리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투자하는 거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 거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강남에 더 몰린다고. 예, 그래서 강남 부동산 더 올라간다. 그죠? 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권은 왜 그러냐? 그죠? 우리 정권은 옛날에 돈 많이 벌어본 사람이 없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보면 내각에 들어가는 사람이 옛날에 다 뭐 데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돈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돈 번 사람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정책이 좀 삐끗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자,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잖아요. 자, 가령에서 자, 뭐 삼양라면이나 라면 회사에다가 그죠? 라면을 파는 회사인데 기업에서 세금을 이제 한 10% 좀 더 내세요 이래갖고 세금 한 10%더 때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기가 파는 제품 있잖아요. 가격 10% 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 세금 내는 것보다 이득 훨씬 더 많이 본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한테는 아무 세금 때려봐야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적폐청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연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기업한테는 아무 세금 때려봐야 효과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탈세했던 거, 부정저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돈을 이제 그죠? 누수된 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누수된 걸 찾아내려고. 근데 사실은 그 누수된 것만 찾아내도 우리나라 그죠? 사실은 그죠? 전체 아마 그만큼 될 거야 아마 1년 예산만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왜냐 워낙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자 세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세율까지 확인을 했고 자, 요거 하나만 보고 쉬도록 합시다. 자 343페이지 그거 보시게 되면 미등기 자산의 세제상 불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양갈로 이번에 미등기 양산의 세제상 불이익. 요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자 미등기로 팔면 세금상 불이익이 많대요. 동그라미 1번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를 하고 양속기본공제도 배제를 하고 세율은 70%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할 때 3% 적용 안 하고 0.3% 적용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라는 게 나와 있어요. 등기의제 돼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미등기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의제라고 적어놨어요.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장기할부 조건. 그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장기할부 조건.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장기할부 조건이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돈을 2번 이상 나눠서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는데 돈을 한목에 주지 않고 돈을 여러 번 나눠서 지급한대요. 그럼 목적이 뭐겠어요? 돈을 조금씩 지불하면서 그 재산을 미리 사용하겠다는 거죠. 내가 미리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 놓고 장기할부합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사지. 그죠? 그래서 돈을 조금 지급하면서 미리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리 사용하겠다는 건데 등기는 잔금을 다 지급해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장기할부 매매의 경우 언제 판 걸로 봤어요? 대금 청산이 없었고 자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인도일 중 가장 빠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용수익을 하게 된다면 이미 양도가 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등기는 언제 한다고? 잔금 다 지급할 때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할부 조건이라는 것은 미등기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장기할부 조건 자체가 미등기를 전제로 해서 거래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 어쩔 수 없다. 미등기라도 불이익 주지 말자. 동그라미 3번은 어차피 비과세 받고 감면받는 농지니까 역시 불이익 주지 말자. 동그라미 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세대 1주택 다른 요건 다 갖춰서 비과세인데 그죠? 등기가 불가능한 거 그죠? 불이익 주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넘기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자, 상속받았는데 미등기로 수용되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판 거 아니고 수용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도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 주지 말자.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뭘 볼 거냐 하면은 바로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볼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36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